2000년대 중반, 당시 국내에선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하며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선 구세청 직원이라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현금 800만 원을 송금했다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이후 국내에 뿌리를 내린 보이스피싱은 매년 기승을 부립니다. 너무 소름도 많이 돋고 너무 황당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확인 전화를 안 했으면 제가 정말 그 친구의 부탁 하나만 믿고 돈을 이체를 시킬 뻔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너무 황당했고. 환급해줄 세금이나 보험료가 있다고 접근하던 초창기를 지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아이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협박형도 등장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들은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경찰서를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수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면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막 욕설을 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욕설을 하면서 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세일 경위가 보이스피싱 수사에 뛰어든 2014년 당시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현장을 덮치기 위해 수일간 잠복하는 건 다반사. 피의자들 중 일부를 검거했다면 이후부터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게 피의자 입을 열게 할 경위님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별거 굉장히 큰 건 아닌데 피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라포 형성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피해자의 말을 공감해주고 말 잘 들어주면 피해자도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먹다 보면 조직에 있었을 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런 단서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퍼즐처럼 맞춰보다 보면 또 제3의 공범이 또 특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시 그가 소속된 서대문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용의자 검거 전국 1등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18년부터 21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만 268명을 검거를 했고 종이통신 사범, 대포폰의 대포통장 사범까지 포함을 하면 713명을 검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는 사실 경위님이 저승사자 같겠네요. 그렇게 느낄까요? 근데 보이스 조직도 좀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누가 수사하고 어디서 수사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가 수사 많이 한다는 거는 좀 많이 검거를 해보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서대문 경찰서 많이 검거하고 그래서 자수를 경찰서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신세일 경위에 의하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칭형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하라는 식의 대출 빙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국내 상륙 16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현실에 그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옛날에 고전적인 수법을 만약에 계속 쓴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 인식에는 보이스피싱은 검사가 전화를 하거나 공익에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한다 라고만 하면 사실 속지 않겠지만
지금은 통신기술 때문에 뭐 악성앱을 사용한다거나 최초에 전화를 걸지 않고 민기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수단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통신기술 고도화, 수법 고도화 같이 고도화되다 보니 조금 이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내 첫 사건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누적 금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피해 대상도 성실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 서민들입니다.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 보이스피싱. 윤석열 정부가 엄단에 나선 배경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이대면 계좌 개설 과정 시에 신분증 금융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그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는 안심마크 표시 제도를 16개 공공기관, 금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수사도 이루어집니다. 검경과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으로 이루어진 정부 합동 수사단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정부 합동 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총책 위주의 집중 수사로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행 억제 효과를,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통신금융종합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이 전년 대비 약 30%가량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계좌 이체행의 경우 4년 만에 20%대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대면 편취형의 증가세입니다. 임윤환 씨가 이상함을 감지한 건 평소 큰돈 거래가 없었던 어르신의 거액 인출 요구를 접한 후입니다. 4분 차고 윤 아정과장자리 앞으로 오셔가지고 현금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달라 그러던가요? 처음에 통장에 있는 잔액 전부 다 1,500만 원 다 인출해 달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거금 인출에 돈의 사용처를 물은 직원. 처음에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굳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병원 간다든지 뭐 집 수리학기라든지 이런 변명을 대길래 그래 제가 의심스러워서 혹시 어머님 모친 이상한 전화 받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빼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직원의 계좌 이체와 수표 발급 권유에도 할머니는 끝까지 현금을 고집했다는데요. 본인이 굳이 출금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뽑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인들 굳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도 내 뽑아 걸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 깨름칙한 마음에 직원들이 할머니의 뒤를 따라갔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소 안심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제가 이제 이상한 전화 받고 하지 않았냐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는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그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전화가 오면서 왜 끊느냐면서 해서 할머니가 또 끊어버리고 그 겁이 나니까 이제 농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 해서 제가 이제 그는 우리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그는 받지 마시라 하면서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형사라고 밝힌 전화 속 인물은 할머니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할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할머니와 계속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보이스피싱 범의 전화기하고 그 모친의 전화기는 서로 통화 중이었던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듣기 위해서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한 상태였어요. 30년 경력의 택시기사 안만섭 씨에게도 그날은 뭔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가끔 택시를 이용하던 어르신의 콜을 받고 읍내로 향하던 길. 그런데 어르신의 모습이 어쩐지 교황이 없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하시던가요? 그 농협으로. 농협. 평상시 그러면 좀 친분은 있던 분이신가요? 예, 있던 분인데 그날따라 좀 많이 초조해 보이고. 그리고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을 듣고 어르신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네. 이 전화를 들고 농협 골목으로 와서 통화를 하자. 기사한테도 알려주지 마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거는 사기꾼이구나.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한 안 씨. 찬찬히 보니 어르신은 이미 통장과 도장도 챙겨나온 상태였습니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의심을 많이 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쪽에서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다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얘는 보이스피싱이다 느꼈습니다. 다른 듯 닮은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현금을 받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할머님이 직접 범인을 만나서 현금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그 범인이 오면은 농협 골목에서 전화하면은 자기가 만나길 이래 한 겁니다. 아, 그럼 뭐 어디 직원인 척하면서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저기요? 네? 네. 왜요? 네, 여보세요? 대면 편취형에서 범죄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에서 나아가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유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범행 성공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들의 약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 금융기관도 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일어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안만섭 씨는 그 길로 할머니를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합니다. 전화 내용을 듣고 바로 신고를 하신 건가요? 네, 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나와가지고 고성경찰서에 행사계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범인들은 다 도망을 갚았지. 할머니의 전화를 받은 임윤환 씨 역시 파출소에 신고하고 할머니 댁으로 직원을 보내 안심시키는데요. 예, 어머니 그게 이상한 전화입니다. 가만히 계시고 직원들 보내드릴게요. 먼저 따라간 직원을 다시 그 자택에 보내가지고 그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그때 이제 경찰들도 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친 계좌에 다시 입금시켜 드렸습니다. 세심한 관찰과 대응 덕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수법인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와 30분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규제가 강화되며 계좌를 통한 범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 체계론 늘고 있는 대면 편취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현금 수거책은 자동화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신이 드러날 수도 있고 범행도 발각되기 때문에 무통장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신속한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즉각적인 지급 정지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복구받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환급해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직정지가 돼서 피해금이 남아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11년 제정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15조의 2항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위를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즉 계좌이체 같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 편취형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도 피해자의 피해금 구제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제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 지급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지급 정지가 늦어지면 다른 일당이 돈을 인출했다면은 피해자의 회복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성 안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법에서 규정한 보이스피싱 유형이 아니면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구제받을 수 없는데요. 보이스피싱 유형은 변화하고 있지만 법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금의 교부, 출금 행위를 법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소유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개정돼서 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계좌이체형에 한정됐던 개념이 대면 편취형이 포함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성행 중인 대면 편취형도 신속한 지급 정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개정법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지급정지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으로서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회복, 피해 회복도 된다면 좋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나날이 고도화, 진화되고 있어서인데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자녀를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고전 수법에 신종 기술이 결합한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다음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났어. 왜? 친구가 수익금을 준다고 해서. 수익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걔가 연락이 안 돼. 야, 울지 말고 너 똑바로 얘기하라. 누가? 네가? 누구세요? 난 지금 대부업자한테 잡혀왔어. 엄마를 한 번만 줘봐줘. 딸의 번호로 딸과 똑같은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이 목소리는 딥보이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친구가 수익금을 준다고 해서.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건데요.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 목소리 복제 기술인 딥보이스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보고되며 수사와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지. 아무튼 돈 보내줘.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에 발맞춰 대응의 방식도 끊임없이 달라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수사와 금융당국,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입니다. 젊다고 똑똑하다고 방심하다가는 당신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최대 적은 나는 안 속는다라는 자신감입니다.